영국, 미국, 덴마크, 독일, 아랍에미레이트, 말레이시아, 일본 전 세계 레고랜드들은 꽤 잘 굴러갑니다. 평균적으로 레고랜드마다 매년 200만 명 정도는 올 정도로 인기가 많아요. 그런데 같은 레고랜드인데 유독 여기만 좀 성적이 좋지 않죠? 바로 춘천 레고랜드입니다. 원래 연간 방문객 200만 명이 목표였지만 개장한 연도엔 65만 명, 작년 기준으로는 49만 명으로 참담한 실적을 기록했죠. 심지어 올해도 반등은 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게요. 코로나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여행 산업이 호황을 맞으면서 테마파크 방문객 수는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레고랜드 중에선 방문객 수가 코로나 이후로 역대 최고를 찍은 곳도 있죠. 그렇다면은 춘천 레고랜드는 단순히 운영을 못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운영도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애초에 구조 자체가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IP는 생각보다 약하고 입지도 애매하고 투자 여력은 부족한데 지방 소멸 해결책으로 기대를 너무 많이 한 거죠. 테마파크를 좋아하고 즐기는 한 사람으로서 춘천 레고랜드를 보면 뭘까요? 볼수록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든데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나라와 달리 왜 춘천 레고랜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레고라는 브랜드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춘천 레고랜드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방문객 수를 보면 얼마나 심각한지 쉽게 감이 오실 거예요.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나라 레고랜드 방문객 수의 3분의 1에서 4분의 1일 정도로 매우 적습니다. 처음 추진했을 때 연간 방문객 목표를 200만 명으로 잡은 것과 비교해도 절반에도 못 미치는 거예요. 물론 이 200만 명이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숫자는 아니고요. 나름 근거가 있는 숫자긴 합니다. 우리나라 레고랜드의 운영사는 영국의 멀린 엔터테인먼트로 온 곳인데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기준으로 멀린에서 운영하는 레고랜드 수가 8개에다가 입장객 수가 토탈하면 대략 한 1600만 명 정도였죠. 이걸 단순 계산해서 레고랜드당 평균 200만 원이니까 아시아 최대 규모로 짓는 춘천 레고랜드도 평균치는 낼 거라고 기대해봤던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현재까지는 국내 최초의 글로벌 IP 테마파크로 많은 주목을 받았던 걸 생각하면요, 확실히 현재는 기대에 많이 못 미치는 수준이죠. 사실 테마파크의 성적과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중요도가 높은 것을 꼽으라면 입지를 들 수 있습니다. 왜냐? 한번 정하면 다시 바꾸지 못하니까요. 일단 디즈니랜드나 유니버셜 스튜디오 같은 세계적인 테마파크들을 보면요, 공통점이 하나 보이죠? 바로 반경 50km 이내 인구 200만 이상의 대도시를 끼고 있다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디즈니랜드 파크는 인구 30만의 애너하임에 위치해 있지만요, 인구 600만의 LA랑 직선거리로 40km밖에 안 되거든요. 게다가 광역 LA 지구의 인구는 무려 1800만입니다. 애너하임도 여기에 속해 있고요. 올랜도에 있는 디즈니 월드도 마찬가지죠. 인구 200만의 올랜도에다가 차로 2시간 이내의 거리에 템파베이 지역과 마이애미 지역을 모두 커버하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차로 2시간 이내면 그냥 옆 동네죠. 디즈니랜드 파리 같은 경우에는 30km 거리에 1300만 명의 파리 광역권을 끼고 있고, 도쿄 디즈니랜드도 인구 1000만 명의 도쿄 23구가 있고, 홍콩 디즈니랜드는 인구 700만 명의 홍콩과 1700만 명의 선전시, 상하이 디즈니랜드는 인구 2400만 명의 상하이를 두고 있죠. 유니버셜도 비슷합니다. LA는 유니버셜 헐리우드나 올랜도에 있는 유니버셜 플로리다는 말할 것도 없고요. 유니버셜 재팬도 오사카와 그 주변 인구만 쳐도 인구가 1천만에 달하죠. 유니버셜 싱가포르도 인구 600만의 싱가포르 한가운데 있고요. 반면에 춘천 레고랜드를 보면 춘천시 인구는 30만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최대 수요지인 서울과의 직선거리도 50km가 넘는 데다가 강원도의 또 다른 대표 도시인 원주와도 거리가 멀죠. 그러니까 일단 최소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는 지역이란 거예요. 물론 전 세계 레고랜드가 디즈니랜드나 유니버셜처럼 입지가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구글 지도를 켜서요, 전 세계 레고랜드 위치를 보면요, 위치가 은근히 애매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레고랜드 캘리포니아는 애너하임과 샌디에고 사이에 애매한 지역에 있고, 레고랜드 플로리다는 올랜도와 템파베이 사이, 레고랜드 독일은 뮌헨과 슈투트가르트 사이에 있거든요. 그나마 도시에서 접근성이 가까운 건 런던 중심부에서 30km 떨어진 레고랜드 윈저나 나고야시에 위치한 레고랜드 재팬뿐이죠. 사실 앞서 얘기한 디즈니나 유니버셜은 워낙에 IP 괴물이고 엄청난 돈을 버는 곳이다 보니까 좋은 입지를 잡는 게 가능하죠. 하지만 레고랜드는 멀린 엔터테인먼트라는 영국 회사에서 설립과 운영을 담당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입지를 정하는데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거대 도시 근처에 자리를 잡을 여건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도 다른 레고랜드의 경우에는 명확한 방향성은 보이거든요. 대도시 근처에 자리를 잡을 수 없다면 두 개의 대도시 사이에 위치한 소도시에 자리를 잡아서 양쪽 시장 모두를 노린다. 레고랜드 캘리포니아나 플로리다, 독일, 말레이시아 등이 여기에 다 해당하는 거죠. 근데 춘천 레고랜드는요, 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도시
도시 인근도 아니고 두 개의 거점 도시 사이에 위치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애매하게 떨어진 케이스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배우 수요와 더불어서 접근성이 좋지 않은 거죠. 자, 두 번째 문제는 레고란 그 IP 자체에 있어요. 아까 레고랜드의 평균 방문자 수가 200만 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올랜도의 디즈니 월드와 애너하임의 디즈니랜드가 각각 1,700만 명 정도 됩니다. 연간 방문자가요. 오사카의 유니버셜 재팬도 1,600만 명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의 에버랜드와 롯데월드도 500만을 넘깁니다. 심지어 이거 예전엔 이거보다 더 높았는데 좀 떨어진 수치예요. 이것과 비교하면 평균 200만 명은 생각보다 훨씬 더 적은 숫자인 거고요. 사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레고는 분명 세계적으로 유명한 IP긴 합니다. 근데 IP 파워가 강하냐고 물으면요, 그렇지 않은 쪽에 해당하거든요. 레고의 정체성은 분명 마음대로 조립하는 왕국입니다. 다들 아시는 레고의 정체성이 바로 그거죠. 그런데 정작 현재의 레고의 최전성기를 만든 건 마음대로 조립을 하는 왕국으로서의 정체성이 아니라 수집품으로서의 레고라는 정체성 덕분이거든요. 레고는 지난 2003년, 2004년쯤에 파산 직전까지 몰렸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레고 역사상 처음으로 가문의 사람이 아니라 외부인인 크누드 스트로프를 CEO로 이제 영입하면서 화려하게 부활을 했죠. 이 사람이 한 건요, 블록 수를 줄이고 기존 블록을 재활용하는 비용 절감도 있었지만요, 영화와 게임 라이선스를 받아다 제품을 생산한 덕분이 굉장히 컸습니다. 여기서 큰 역할을 차지했던 게 바로 스타워즈였죠. 자, 2005년은요 스타워즈 에피소드 3 CC의 복수가 개봉하면서 스타워즈 프리퀄 사가의 대미를 장식해내고 이후로 클론 전쟁으로 막 인기를 이어나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레고로 재현된 스타워즈의 각종 함성과 장면들을 조립하고 싶어 했죠. 옛날처럼 막 자신이 뭐 창의력을 발휘해서 이 블록 저 블록 쌓아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순간부터는 레고는 수집용 제품이 된 거예요. 여기서 성공을 거둔 레고는 콜라보 영역을 점점 확장해 나갔습니다. 반지의 제왕, 마블, 어벤져스, DC 코믹스, 해리포터 시리즈 등등. 최근엔 포트나이트도 이제 같이 했죠. 아무튼 이렇게 확장하면서 수많은 비싼 제품을 찍어내게 되는데요. 비싼 거는 뭐 판매가가 100만 원 훨씬 넘기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대중화된 리셀도 레고에서는 이미 2000년대부터 일찌감치 등장했을 정도고요. 그리고 이러한 성공을 바탕으로 현재는 연매출 100억 달러를 넘는 기업으로 초구석 성장을 이룬 거죠. 참고로 이건 지금도 다르지 않거든요. 레고는 작년에요 전년 대비 매출이 13% 증가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매출 성장세를 이끈 게 스타워즈, 해리포터, 시티, 테크닉, 아이콘, 그리고 포트나이트 시리즈였죠. 공통적으로 키덜트들의 수집욕을 자극하는 제품이란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레고 월드로 돌아와 볼게요. 문제가 바로 여기서 생기죠. 지난 20여 년간 레고의 성공을 이끈 건 명백하게도 외부 IP와의 라이선스입니다. 그리고 키덜트를 위한 수집품용 레고였고요. 근데 레고 월드는 외부 IP를 땡겨올 수가 없거든요. 스타워즈는 디즈니랜드에 있고 해리포터는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있죠. 그럼 레고에게 남는 건 레고 오리지널인 시티, 닌자고, 프렌즈 뭐 이런 것뿐입니다. 상당히 빈약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죠.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레고의 인기를 이끄는 건 키덜트들을 노린 테마라는 건데요. 그런데 레고 월드는 성인들을 타겟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을 타겟으로 한 테마파크거든요. 왜 보면은요, 청소년과 성인만 되더라도 스릴감 넘치는 롤러코스터들을 많이 찾고 그러잖아요. 근데 레고랜드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다 아이들이랑 타야 되는 거예요. 성인과 아이들이 같이. 현재의 주 소비자들과 테마파크의 타겟층이 안 맞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레고는 분명 현재 세계 최대의 왕구 업체로 승승장구 중입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레고라는 브랜드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근데 그 중심에는 다른 IP를 라이선스로 빌려온 시리즈들이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제외하고 나면은 레고 자체만의 IP는 그 이름값보다 훨씬 약하다는 거고요. 게다가 레고의 주 소비층과 레고란드란 테마파크가 서로 맞지 않는 문제도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차라리 레고가 아니라 마인크래프트였다면 오히려 결과가 지금과는 좀 다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실제로 작년에 멀린에서 마인크래프트의 모장 스튜디오와 계약을 맺기도 했거든요. 어쩌면은 레고랜드에 너무 많은 기대를 건 것 자체가 문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지방의 중소도시들은 다들 공통적인 문제를 겪고 있죠. 지역 소멸 이슈에 대한 대응도 있고, 그리고 낙후적인 지역사회의 개선, 이 두 가지 이슈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형 이벤트나 이런 거대 규모의 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대표적인 해법으로 자주 거론되고 있는 거고요. 사실 레고랜드도 그런 측면에서 원래 강원도 지역에서 여야 정치인을 막론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지할 정도로 희망을 많이 걸었던 거예요. 근데 테마파크는요,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입지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올랜도의 디즈니 월드 같은 경우처럼 원래 아무것도 없던 지역인데 주변 지역의 발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케이스가 없진 않긴 해요. 근데 이건 디즈니 같은 슈퍼 IP를 보유한 기업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입지가 좋지 않은 지역에 어떤 테마파크 하나
들어간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대규모 국제 행사를 유치한다고 해도 또 달라진 것도 크게 없어요. 오히려 나쁜 입지로 인해서 시설이나 행사의 성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실 테마파크는요 거의 4-5년마다 정기적으로 막대한 시설 투자를 때려놔야 캐펙스 산업이에요. 정기적으로 리모델링하고 놀이시설을 개선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식상함을 느끼기 때문에 더 이상 찾지 않게 됩니다. 특히나 지금같이 해외 출국이 쉬워진 때에는 해외의 테마파크와 더 경쟁을 하게 되거든요. 당장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비행기로 2시간 거리 이내에 도쿄 디즈니랜드, 오사카 유니버셜 재팬, 상하이 디즈니랜드가 있습니다. 롯데월드랑 에버랜드도요 이런 시설 투자가 전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에 신규 어트랙션이 부족한 상황이죠. 그래서 방문객 수가 전에 비해 줄고 있는 와중이고요. 뭐 이해는 됩니다. 전 세계 테마파크 중에서 그냥 입장권만으로 수익을 내는 곳은 없거든요. 그건 그냥 비용 충당 정도고 실제로는 식음료 판매와 프리미엄 서비스로 이익을 내거든요. 줄을 안 서고 탈 수 있는 유료 패스라든지 테마파크의 숙박시설들이 대표적이죠. 아마 해외에서 디즈니랜드나 유니버셜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제대로 즐기려면은 이 입장권도 비싸지만 입장권만으로 안 된다는 거죠. 거기서 다 수익을 내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 부분에서 수익을 많이 내지 못하기 때문에 재투자 여력도 낮은 거예요. 이런 점을 생각해보면 사실 레고랜드가 춘천 지역의 대표 관광 상품이라 될 거라고 기대하는 거는 너무 큰 기대를 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애초에 테마파크는 지방 도시를 구원할 수가 없거든요. 특히나 사람들이 기대하는 이름값 대비 즐길 거리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 레고랜드라면 더더욱 그렇고요. 거기에다가 춘천이란 중소도시의 한계상 인프라가 부족한 점도 문제죠. 최근 보니까 춘천 레고랜드가 결심을 내린 것 같습니다. 연간 회원권을 전 세계 레고랜드 가운데서 가장 싸게 팔기로 한 거예요. 이렇게 파격적인 할인을 한 이유가 그만큼 현재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결국 핵심은 투자를 통해서 시설을 더욱 확충하고 사람들이 즐기고 몰입할 만한 공간과 시설을 더욱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현재도 적자 상황인 춘천 레고랜드의 상황을 생각하면 과연 얼마나 더 개선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앞서게 되긴 하죠. 자, 오늘의 교훈은 이겁니다. 지나친 희망은 오히려 상황을 나쁘게 만들 수 있다. 지방 중소도시로 갈수록 이런 아이템들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건 사실입니다. 반전을 이룰 만한 방안들을 지금도 많이들 찾고 있고요. 그렇지만 결국에 성패를 좌우한 건 수익성이거든요. 지나친 희망으로 만들어진 사업 계획은 결국 손실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려울수록 희망사항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저 또한 레고랜드가 잘 돼서 강원도 지역 경제가 더욱 크게 발전하길 바라는 바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많다는 걸 인정하고 그걸 고려해야 하는 거죠. 전 세계 모든 테마파크들이 성공한 건 아니거든요. 지금 잘 되는 곳들은 높은 수익성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살아남은 곳들이란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얘기도 재밌으셨다면요, 따봉 부탁드리고요. 다음엔 또 다른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